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이 싫은 제이입니다. 여름이 왜 싫으세요? 더위 많이 타서. 그래요? 네네.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여름에 스릴러나 공포 영화 많이 나와서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옛날에는 여름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불곰 PD입니다. 뭐야? 나 안 짰다가 그러니까 소개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뜨끔해가지고 급하게 급조했네요. 급조. 예. 진짜 저는 근데 여름이 싫었다가 네. 이 얘기 몇 번 했지만 아무튼 여름에 읽고 작년에 갑자기 여름이 조금 좋아지고 아니요, 있고. 책을 읽었다고 몸의 체질까지 컨트롤합니까? 대단하신데? 체질은 그대로예요. 마음이. 네. 거의 득도인데 득도 그러면? 이거 좀 달라요. 알겠습니다. 초당 옥수수 꼭 드세요. 지금 주문 안 하면 못 먹습니다. 그죠. 초여름에 먹어야 네, 맛있고. 곧 없어져요. 저희 동네 근처에 이제 그 모 대기업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초당 옥수수 예약 판매를 하길래 예약 걸었고요. 맛있겠다. 오늘 타는 날인데. 그래요? 빨리. 나 이거 끝내고 집에 가서 구워서 초당 옥수수 찾아서 이제 삶아서 먹어야겠네요. 근데 올려주세요. 저희 애들은 좀 잘 안 좋아하는데. 그게 너무 처음에 좋아하면 안 된대요. 그럼 우리 거 뺏어 먹으니까. 애들은 아직 그 맛을 모르니까. 저희 방송이 요즘 조금 살짝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이유를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군요. 왜 안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조금 올라가는데 그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저 안 되는 이유는 네.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래요. 잘 되니까 좋네요. 뭐지? 그래도 막 구독자가 좀 끊임없이 늘고 요즘 들어서 나름 순위를 팟빵 같은 경우는 순위 유지를 꽤 잘 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누구 덕분이지? 네. 애청자라고 해야겠다. 이럴 때 이제 서로 좀 띄워줘야 되는데. 이렇게요? 뭐요? 서로를? 그러니까 뭐 제가 제이님 덕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싫어해. 네, 저도 딱히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좀 많이 들어주신다니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네. 저는 오늘 4시에 일어나서 좀 자지 않고 책을 열심히 읽고 준비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요즘 이제 좀 잡은 컨셉 중에 하나가 작가님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탐구해보고 그 작품을 이야기하는 특집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근데 저희처럼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팟캐스트 중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땐 2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요? 아무도 안 했던 걸 우리가 하는 걸까? 했는데 다 없어진 걸까? 에이, 설마. 그래서 저희는 전자를 생각한 거죠. 네. 원래 팟캐스트라는 게 좀 없어지기 마련이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꾸역꾸역 지금까지 해온 건데 근데 좀 뭐랄까요? 저랑 제이님이 하는 컨셉에 이건 상당히 좀 잘 맞는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면서. 저도 좋은 게 신간들만 쭉 하면 좀 지겹거든요. 사실 너무 이렇게 속도 위주로 읽는 맞아요.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래도 신간을 읽어야 되니까 근데 신간 읽으면서 그 신간을 내신 작가님이 또 다른 작품 읽으면서 특집으로 이렇게 확 잡으면 훨씬 좋은데 또 오늘은 붉은 PD님에게 사심이 많이 들어가서 좋네요. 예. 대본 보고 놀랐어요. 그래요? 네, 평소랑 다르더라고요. 평소는 약간 작가 소개가 엄청 많은데 이번에는 작가 소개보다 뭔가 더 올리셨더라고요. 그냥 이거 뭐 알겠습니다. 아니,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특집은 정유정 작가님 특집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네. 정유정 작가님 1위죠. 1위 지금. 근데 항상 일단 뭐 신간을 내시면 늘 1위는 뭐 일단 약간 따놓은 당상 같은 느낌이시긴 한데 이번에 또 유퀴즈까지 그렇죠. 유퀴즈 나오셔가지고 이게 뭐지? 유퀴즈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특히 출판사가 굉장히 두근두근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봐봐요. 이게 자기들끼리도 마케팅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유정 무조건 이름빨 믿고 가지 말고 우리도 좀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막 하다가 자기들끼리 유퀴즈?
에이 왜 그래? 말이 돼? 좀 너무 간 거 아니야 했는데 나왔어. 팀장 예를 들어 뭐 좀 위에 분이 진행시켜. 약간 이런 거. 아 근데 궁금하다. 네. 어떻게 됐는지는. 아니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뭐 누구죠? 정세랑 작가님도 나오셨으니까 네네. 뭐 서로 리드만 맞으면 하는 거죠, 사실. 근데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좀 유퀴즈 출연이 뭐 괜찮은데 그냥 약간 팬의 입장에서 보니까 정세랑 작가님 나오셨을 때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게 좀 분량이 좀 짧잖아요. 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수박 겉핥기 같은 느낌은 사실 들어요. 정세랑 작가님 편도 그랬고 정유정 작가님 편도 그렇고 약간 좀 이런 핀치를 굳이 잡아야 되나? 약간 그런 것도 저는 솔직히 좀 있었거든요. 좀 더 되게 너무 대중화시킨 느낌이 드나? 뭐 그게 그래야 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퀴즈 작가들이 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대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사람들의 감각은 그 사람들이 더 훨씬 프로니까. 거의 아니 또 욕했다가 저는 되게 저는 약간 근데 그런데 막 정세랑 작가님이나 이렇게 나오시면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작가님 거기 가셨는데 별일 당연히 없으시길 바라고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자식은 아니고 제가 그 비유가 자식이라고 무슨 말인지 만드는데 알겠어요. 팬으로서는 그런 유명 작가님들 특별히 정세랑 작가님 제가 나갔을 때는 막 이유를 제가 정확히 딱 집어드릴게요. 문보영 작가님이 유퀴즈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 네, 뭔지 알겠죠? 네, 됐습니다. 나와서 좋은데 이분을 끌어내는 게 좀 약해. 그럼 어떠겠어요? 그렇죠. 약간 좀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거지. 눈빛이 되게 저는 아무런 유퀴즈 관계자가 아니고요. 유퀴즈 문보영 작가님도 나오셨으면 아니 근데 좋겠습니다. 문보영 작가님 특집 다시 편집하면서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네. 제이님이 거의 뭐 날아다녀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네. 이 지난 특집 문보영 작가님 특집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유정 작가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신간 완전한 행복. 뭐야? 영어로 해봤어요. 다른 제목이 그래 이건 뭐 아직 번역이 안 됐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구간도 좀 다르잖아요. 그쵸. 특집을 할 때는 뭐 할까요? 막 저희 좀 이야기하다가 사실 가장 대표작은 7년의 밤이긴 한데 유퀴즈의 종회기원이 소개가 되기도 했고 뭔가 완전한 행복에 약간 대척점 같은 느낌도 있는 게 저도 좀 종회기원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인칭 방식이 아예 달라서 그것도 흥미롭고요. 그래서 약간 그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저 혼자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뭐라고요? 저 혼자 뭔가 생각한 게 또 생겼어요. 뭡니까? 나중에 저거요? 얘기할게요. 아니 나중에 그 종회기원 얘기할 때 화두를 말씀해 주세요. 다 이거 적어놓을게요. 구마 관련된 겁니다. 그래요? 네. 네, 까먹지 마세요. 네. 여러분 종회기원 구마로 엮어보겠습니다. 네. 구마 그 퇴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유정 작가님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볼까요? 네. 정유정 작가님 1966년 8월 15일 광복절에 태어나셨네요. 전남 함평에서 출생하셨고요. 66년생이시면 몇 살이시죠? 55세? 한국 나이로? 네, 그러신 것 같네요. 거의 56세인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드셨구나. 그렇죠. 저도 40대인데. 네.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 반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뭔가 제가 뭔가를 말하면 재밌어 되게. 이야기꾼 같이. 그렇죠. 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고요. 뭐 글을 좀 어릴 때도 좀 써서 이런저런 학교 내 그런 상도 좀 받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좀 많이 반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은 국문과를 좀 가고 싶으셨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인터뷰에 보니까 이런 게 소개되었던데 작가님 외삼촌, 그러니까 아마도 어머니의 남동생으로 추측되는 외삼촌이 계셨는데 이분이 희곡 작가셨대요. 희곡? 네네. 그냥 작가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벌써 좀 약간 느낌이 감이 다른데? 오죠. 그러니까 이제 희곡 작가면 사실 더 뭐랄까 좀 더 많이 더 그죠 마이너한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좋아하지만 그 마이너. 시기에 또 그쵸. 그 시기는 그래서 등장을 사실 하네요. 그런 인물이 직업을 가진 인물이 이 작품에서도. 누구지? 아, 언니 언니? 아니 언니 말고 남편인데 잠깐만 현 남편 전 남편이 희곡을 못 썼다 그래요. 그 만남 이후에. 아 그러네. 네네. 아, 약간 투영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도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뭐 작가 나 이 정도로 작가 뭐 소설가 시인을 많이 봤는데 희곡 작가 이렇게는 많이 못 보는데 뭐 이혼 이후에 희곡을 거의 못 썼다라는 식으로 표현된 게 이런 게 아닐까. 네, 그냥 추정해 봅니다. 아무튼 이 외삼촌 분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좀 예상하듯이 좀 많이 가난하셨던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로 40대 초반 나이에 좀 먼저 좀 세상을 뜨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런 걸 다 봤는데 가족이 딸이 국문과를 간다. 그러면 그냥 뭐 딱 그게 떠올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다 비슷하게 사실 뭐 더 지금보다 훨씬 옛날이고 하니까 일단 이제 뭐 하여튼 엄청 말리셨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저요. 왜 그래요? 우리 아직 인생이 좀 제이님 아직 이제 뭐 막 30대 들어오셨으니까 괜찮아요. 네. 아니 작가님도 40대가 되셔서야 등단하셨으니까.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 내가 정유정이야? 약간 이런 표정인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를 하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유정 작가님도 좀 약간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잖아요. 어머니의 카리스마는 더 센 거. 더 말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광주에 있는 광주에 있는 거 맞나? 기독 간호대학 가셔서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시는 거죠. 간호사로 5년. 그리고 이제 심평원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9년을 일하셨대요. 그것도 독특한 이력이네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뭐 그쵸. 네, 행정직으로 어쨌든 좀 이전을 하신 건데 사실 이 심평원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거든요. 유퀴즈에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자기는 사실 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 약간 뭐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어쨌든 총 한 14년, 15년 정도의 세월을 버틴 거는 그 사실 이제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에 어머니께서 이제 좀 3년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동생 3명 그리고 이제 아버지까지 좀 건사하기 위해서 가장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내 청춘을 다 보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약간 거기에 좀 아픔이 좀 묻어 있고 그쵸. 어머니에 대한 뭐랄까 그런 게 굉장히 좀 강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인터뷰에 굉장히 많이 녹여져 있고 단순히 그냥 트라우마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모르겠어요. 그런 어머니에 대한 애증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그래서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내 인생 혹은 또 내 글쓰기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약간 실제로 생각을 해보니까 작품에서 저 다 읽지 못해도 뭐 7년의 밤, 종의 기원,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완전한 행복에서 실제로 어머니가 되게 이게 긍정적인 캐릭터를 많이 사용이 안 되네요. 근데 주변 사람은 긍정적일 때가 있어요. 이모, 뭐 차라리 할머니 이럴 때는 괜찮을 때가 종종 있지만 약간 어머니는 가해자거나 피해자일 확률이 되게 많네요. 그걸 이제 뭐 딱 정유정 작가님의 인생을 그대로 대입시킨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어머니에 대한 어떤 뭔가 좀 곡진함이 있어요. 보니까 네 작가님 그게 지금 또 뭐랄까 작가로서의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걸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막내 동생이 대학교 딱 2학년 마치고 군에 입대했을 때 이제 내가 할 바는 다 했다. 그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국가가 이제 해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약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40대쯤 된 거예요? 35. 30대 중반 정도 음. 되셨다고요. 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게. 그때 이제 시작도 하신 거고. 그렇죠. 일 때려치고. 와, 엄청나다. 하신 게. 그러니까 30대 중반이라고 했고 간호사 5년, 심평원 9년 일하신 거니까 당시 이제 전문대였으면 2년제였을 거잖아요. 졸업하고 그냥 계속 일을 쉬지 않고 일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근데 계속 그 글쓰기 또는 이야기에 대한 욕망이 진짜 크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쓰기에 대한 어떤 이 욕망과 현실이 충돌하면서 굉장히 괴로우셨던 거 아닐까. 그걸 이제 못 참으신 거죠. 결국에는 내 할 바엔 다 했으니 사실 이 굉장히 대단한 면이 있으신 거죠. 굉장히 네
독하다 이런 걸로 좀 표현하기는 좀 약간 그런 것 저는 같고. 은유 작가님도 떠오르네요. 이제 은유 작가님도 본격적인 어쩌면 글쓰기나 이런 작업들을 물론 그 전에도 하셨지만 결혼하고 너무 이제 완전히 육아나 이런 거를 끝내시기 전에 그게 너무 힘들고 충돌되잖아요. 글쓰기에 대한 개인으로서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제 가사 노동을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아내, 엄마로서의 역할이 너무 크니까 그런 충돌 가운데서 시를 읽고 그러면서 이제 첫 책을 내시기도 했거든요. 약간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여성 작가들 중에서도 아예 처음부터 결혼 전부터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앞세대는 이런 분들도 많았고 대표적으로 박완서 작가님 맞아요. 네, 그냥 똑같이 계속, 이야기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의 현실 아픈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뭐 사실 육아, 살림 이런 건 다 여성의 전유물 같이 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였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저희 와이프랑 제 아내랑 둘 다 제가 일을 하는데 제가 더 재택하기 좋은 여건의 직장이다 보니까 제가 좀 재택을 좀 더 하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재택을 할 수 없는 직업이어가지고 제 아내한테 제가 바깥 양반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밖에 사람. 그렇죠, 바깥 사람. 안 사람이죠. 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한문 선생님 계셨어요, 중학교 때. 네. 근데 집에 집사람 있다 그래서 진짜 저희는 혼동에 빠진 거예요. 음. 되게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었는데 왜냐면 자기가 퇴근을 더 늦게 해서 남편이 항상 집에 있어서 집사람, 자기가 바깥 어른이라고. 그래서 제가 깍듯하게 바깥 양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사람 잘 있었나? 시끄럽다. 아, 네. 아, 멋있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이것도 안 들어요, 어차피. 이거만 따야겠다. 뭘? 안 돼. 자, 이제 그래서 이 습작을 막 시작하시는데, 6년간 습작하시면서 11번 공모전에 떨어지셨다고.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내가 작가로서 본격적으로 막 온갖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걸 내가 제대로 쓰기만 한다면 세상이 알아주겠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시진 않은 것 같고 스스로도. 근데 이제 11번을 공모전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보면 습작기에도 사실 출간하신 책이 있어요. 잘 안 알려졌지만. 그거 보지 말라던데. 어떤 그 유키즈인가 거기서 보지 말라고. 그래서 구할 수 없다고. 프로필에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내가 이거 알아왔어요. 이 책은 구할 수는 없죠. 모르겠네요. 이제 검색은 안 해봤는데. 이게 진짜 이거 나중에 잘 판이 됐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중고에서 구해서 묵혀놓으면 제가 보기엔 종윤 작가님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군요. 세트가로 파는 거지 이베이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출간됐냐 하면 이분이 이제 공모전에 많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하루는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남편분한테 나 소주 한 병 사오게 10,000원만 줘 해가지고 마트에 가신 거예요. 근데 마트를 막 가다가 그냥 지나친 거예요. 울적한 마음에 걸어가다가. 그랬는데 어느 헌책방에 딱 잠깐 멈추게 되는데 거기 책방 주인분인가가 졸면서 무슨 책을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 스티븐 킹의 지금도 한국 제목이 스탠바이 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내가 이건 안 알아봤네. 그 책의 한 구절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도 네 스탠바이 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분이 이 구절에 꽂히셨대요.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원제는 디퍼런트 시즌이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소제목이 붙은 중편 4개를 딱 모아놓은 소설집이래요. 연작 소설 같은 건가 보죠. 가을 편의 첫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말하기 어렵다.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말이 그것들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이걸 어쨌든 이 구절을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냐 이래가지고 스티븐 킹. 그때부터 스티븐 킹의 작품을 다 구해서 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왜 굉장히 유명한 작법서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버트 맥기의 그 스토리 하여튼 그런 책들을 막 다 섭렵하시면서 이제 막 습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번 떨어지신 거죠, 근데. 그것까지 포함돼 있겠죠. 와, 근데 어쨌든 이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정유정 작가님의 어떤 칼라는 아직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스티븐 킹을 몰랐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이제 스티븐 킹을 만나고 지금 이제 이런 분이 갑자기 되신 거니까. 각성을 한 느낌이. 지금도 자기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가는 스티븐 킹. 그래서 유키즈가에서 뭐 한국의 스티븐 킹 막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굉장히 좋은 칭찬이죠. 네, 그건 좋은 네. 칭찬이죠. 그 중고 가격을 알아봤는데 그 출간된 책 중에 하나만 봤는데 11살 정은이라고 맞아요. 11살 원래 정은이 정가가 7,500원인가 그렇거든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이 16,000원대부터 2만원대로 이미 팔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때 빨리 사야 될 것 같아. 이거 만약에 누군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습작 기간 동안에 이분도 처음에 그 하이텔 같은 그 문학 그런 데 있잖아요. 하이텔을 아세요? 저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죠, 들어보신 거죠? 제가 그 실체는 잘 모르시죠? 네네. 저도 잘 하진 않았는데 옛날에 하이텔 막 나오는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문학 방에다가 이제 막 그런 소설을 올리신 거예요. 쉽게 말.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뭐 DC 문학계에다가 뭐 소설계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쓴 그런 느낌인 뭐 거죠. 오늘의 유머 이런데 올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네. 뭐 김동식 작가님 같은 맞아요. 케이스도 있었고. 근데 올렸는데 이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책 내자. 그래가지고 내신 게 이 세 권, 11살 정은이, 이별보다 슬픈 약속, 마법의 시간. 마법의 시간. 이 세 권이 다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나중에 이 출판사의 편집장님이 그러니까 공모전이란 걸 인식을 못 하고 계시다가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공모전에 도전해라 해서 이제 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출판사 이분이 굉장히 은인이신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력을 했지만 11번 공모전에 떨어지셨고 그러다가 2007년 제1회 세계 청소년 문학상 세계일보에서 이제 막 시작한 문학상인 거죠. 1회니까 그렇죠. 근데 당시로서도 꽤 큰 금액이 우승상 그러니까 그 상금이었는데 5천만 원. 오. 네, 꽤 세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계일보 문학상이 그래서 좀 확 올라가는 게 있어요. 퀄리티가. 금액이 아무래도 네. 세면 그리고 이제 세계 문학상 이건 세계 청소년 문학상이고 세계 문학상 같은 경우는 1억. 1억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쓰면 퀄리티가 올라가요. 모든 거에 진리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라는 소설로 드디어 세계 청소년 문학상 등으로 이제 소위 등단을 하시게 됩니다. 이 당시에 내가 얼마나 큰 이걸 감동을 먹었냐는 유퀴즈에도 잘 사실 나왔었고요. 거의 뭐 통곡을 하셨다고 하죠. 네. 근데 또 자, 청소년 문학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청소는 이제 작품만 써야 되잖아요.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청탁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왔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은. 너무 잘 쓴 소설이거든요. 안 읽어보셨죠? 저는 이게 다 읽었거든요. 정유현 작가님 되게 재밌어요. 근데 또 이분의 이력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15년을 어쨌든 간호사 또는 관련 직종에서 일하시다가 6년을 습작해서 11번 떨어지고 드디어 40대 나이에 당선된. 근데 이거 약간 지금 느낌이 있어요. 뭐요? 지금의 정유정 작가님의 느낌? 다르죠 좀. 왜냐면 제목도 약간 스프링 캠프. 근데 이제 봄 청소년 소설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성장 소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장 소설이니까 정말 그렇게 쓰신 거고. 근데 이제 이분이 나는 청소년 소설가로 또 갇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런 청탁을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게 칩거야. 칩거에서 또 다른 이제 작품을 해서 했는데 그게 바로 제5회 세계문학상 수상작인 내 심장을 쏴라. 1억. 네. 금방 떠오르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개 문학상 딱 수상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작품을 마음껏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쓰신 게 바로 그 지금의 정유정 작가님이 있게 한 7년의 밤입니다. 네. 7년의 밤. 야 근데 진짜 대단히 오래 기다리시고 포기하시지 그냥 자신감이 있으셨나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포함이 안 됐다고 할 수 없겠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어떤 자신감? 이런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 약간 있을까요? 그냥 정말? 설명되지 않는 그 에너지와 도끼가 있으신 거죠. 네, 그냥 제가 받은 정유정 작가님에 대한 인상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견디지 못한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딱 그러니까 딱 고전적인 그런 작가의 욕망 있잖아요. 그 써야 된다. 나는 쓰기 위해 태어났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011년에 7년의 밤이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그 인숙 공통 전염병을
소재로 했었던 28이 나오고 그다음 종의기원, 지니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다룰 뭐 신간, 그렇죠. 완전한 행복 이렇게 나왔고요. 한 3년 터울로 계속 꾸준히 쓰셨고 그 중간에 에세이를 하나 쓰셨어요. 소설 28을 쓰시고 너무 이제 막 기력이 쇠진하고 막 글을 못 쓰겠고 이래서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첫 해외여행을 도전하시는데 해외여행도 너무 범상치 않죠. 한 달 일정으로 잡고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도 등정을 하십니다. 그 여행기를 담은 책이 히말라야 환상방황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승호 작가님과 함께 인터뷰한 어떤 정유정 작가님의 어떤 소설론, 소설 쓰기론을 이야기하는 정유정 이야기를 이야기하다라는 인터뷰집이 몇 년 전에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것도 다 보셨죠? 나올 때 다 봐요. 안 본 정유정 작가님의 작품은 뭐 11살 정은이? 그 세 개는 안 읽었어요. 그죠. 그것까지 하셔야겠네요. 어... 전작주의로 가려면. 지금 현재 알라딘 괜찮습니다. 중고가 16,500원. 네. 그렇게까지. 도서관에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법의 시간 전 진짜 궁금하네요. 지금 정유정 작가님의 느낌의 제목이 아니죠. 그죠. 마법의 시간이라니. 알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성공해서 다음 또는 뭐 차기작 어떤 차기작이시든 작가님이 그 3개월 외부 활동 기간에 저희와 인터뷰 한번 해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읽고 오겠습니다. 무섭다 근데. 그럼 작가님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아니 책을 구해와서 꺼내드려야죠. 그러면 박차고 나가시지 않을까? 얘들 이 자식들 뭐야? 왜냐면 제가 어디서 책이라우신가 어쨌든 거기서 들었던 거는 제발 구하지 마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한번 구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이분도 약간 문무영 작가님하고 비슷하신 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주로 한 그렇게 오전까지 쭉 글쓰기를 하시는 루틴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남편분도 옆에서 그러신대요. 뭐 옆에서 막 코 골고 이 갈고 뭐 예를 들어 막 잠을 자는데 조용해진다 싶으면 무조건 새벽 3시래요. 남편분의 그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게 루틴으로 잡히셨다는 이야기겠죠? 진짜 신기한. 이건 시차 적응이 필요 없겠네, 외국 가서도.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서 그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시다고 하고 오전에는 주로 그렇게 글 쓰고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시고 오후에는 그만큼 에너지가 안 나와서 책을 보시거나 뭐 취재를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에너지가 안 나서요? 아니 이제 오전에 다 소진했으니까 오후에는 그렇게 잘 안 써지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 아니 그래서도 뭔가 활동을 계속 하시길래 에너지가 없어서 쉰다가 아니라 에너지가 없어서 이렇게 취재 가시고 책을 읽으신다는 그렇지. 그게 노동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도대체 이분 공감합니다. 그럼 밤에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리고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저 그 얘기 듣고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수영, 복싱, 그리고 헬스 이런 활동 기간에도 아마 그 책이라고 인터뷰 들으신 것 같은데 한 시간 정도는 호텔 피트니스에서 하신대잖아요. 그래서 오은 작가님이 그게 적은 거예요? 맞아.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원래 이 각 항목을 1시간씩 해야 된다고. 맞아. 한 두세 시간 빡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행복에서 이건 스포가 아닌데 어떤 장면에서 되게 리얼하게 복싱을 아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지. 손상 부위를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복싱을 거의 이분이 한 7, 8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쓰실만 하죠. 진짜로 이렇게 하시는 게 대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못 버티겠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루키도 떠오르네요.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아픈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하신다. 되게 많이 나오네. 그런 분들이 참 있어요 보면. 아니 이해가 안 가지만. 악당들이 주로 여기 그러니까 전우자 작가님의 작품에서 주로 악당들이나 그 범죄자가 첫 살인을 했을 때 막 근육의 그 울부짖음이나 고통을 표현하는 게 리얼하다고 느꼈거든요. 여기 무서운데요, 약간. 유퀴즈에서도 사실 그만하세요 작가님 막 그리고 유재석 씨가 막 그러잖아요. 자기 글 쓸 때 가족들이 자기한테 말 안 건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은 뭐 어느 작가님들이나 다 그러시겠지만 자료조사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뭐 7년의 밤 같은 경우 잠수사 이야기를 이제
뭐 해야 된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28을 쓰실 때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으로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염병을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한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분이 관련 이론서를 사신대요. 그러다 보면 한 수십 권을 사게 된대요. 쌓아놓게 된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 권씩 펼쳐서 밑줄 긋고 필기하고 정리, 카드 노트 같은 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덱스 같은 거에다 네, 만드시는 거죠. 정리를 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 해서 딱 그 포스트잇 붙이고 그다음 그 코너로 넘어가신대요. 와,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신기했던 게 네. 종회기원에서 음. 추천 또는 이렇게 해설 글을 붙이신 분이 이남희 선생님인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시고 융의 분석가요. 그분이 이제 그 전문가 취재를 요청하신 그러니까요. 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근데 또 그냥 취재를 맡긴 게 아니라 또 이분이 이렇게 추천을 하실 정도라면은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정말 정문정 작가님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읽고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작품을 만드신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문가 취재를 할 때는 개요까지 다 쓰고 나서 자기 공부를 마친 다음에 꼭 가신대요. 그냥 처음부터 가서 이제 그렇죠. 블루프린트를 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문가들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안 꺼내놓는다. 그래서 이제 이 정유정 이야기를 이야기하다에 보면 저 책, 이 책 되게 좋아요. 네. 그 전문가들에게 취재를 자문을 요청할 때 팁 같은 게 있어요. 아, 결코 자기 공부를 다 제대로 하지 않고 가지 마라. 그럼 그분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요깃거리를 뭐 가져가라. 성의를 보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진짜 몰입해서 하신 거죠.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문을 받으시는 분들도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아, 이런 작가라면 내가 해주고 싶. 물론 지금이야 정유정 작가님 하면 어서 요기를 준비한다. 그럼요. 그분의 뭐 책을 읽고 이러시겠지만. 개요를 짜야죠.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뭐 지금 나온 이야기들은 사실 다 되게 유명한 이야기들인데 그래도 어쨌든 작가님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소개를 드리자면 공간 설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가상의 공간을 완벽하게 자기가 딱 구축을 한 다음에 글을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칠레의 밤 같은 경우는 세령호. 떠오르네요. 그 이제 사실 영화 보셨나요? 영화 안 봤어요. 영화도 그 세령호의 그 이제 딱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냥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세령호. 저는 이제 칠레의 밤은 세령호, 전 그렇죠? 책만 읽었어도 그 안개와 이런 언덕들과 맞아. 네.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전격이 딱 펼쳐져요. 그래서 보시면 그 세령호를 이렇게 자기가 스케치해서 그려놓은 그런 게 다 책에 나와요. 칠레의 밤에도 그렇고 28 같은 경우는 군도 신도시를 이제 다 자기가 나름대로 맵을 짜요. 그리고 종회계형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하니까 벌써 막 그 생각났잖아요. 막 피범벅돼 있고 막 손톱 막 화장실에 닦고 있고. 그리고 완전한 행복은 우해리의 그 시골집과 습지. 네. 이런 것들을 오리들. 오리 소리. 무슨 오리였죠?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대강오리. 네. 아무튼 그리고 초고는 볼펜으로 쓰신대요. 노트에다가. 그래서 그냥 이제 왜 이거 노트북을 안 하시냐 했더니 그러면 자기 느낌이 안 산다고. 초고는 약간 일필휘지 같은 느낌으로 그냥 무조건 막 써 나간대요. 그리고 나서 90%를 버린대요. 네. 퇴고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이고 뭐였지? 종회기원인가? 뭐는 하여튼 30번 정도 퇴고하셨다고 하고. 30번이요? 네. 야, 정말.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막 과감하게 버려야 뭐 그런 이야기 사실 많아요. 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작가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90%를 초고를 갈아엎으면서 하시니까. 근데 또 편집자들한테 이제 그 넘기면 편집자들이 지적하는 건 다 잘 수용하신다고. 근데 이제 그런 면도 되게 저는 좀 좋아 보이는 게 이분이 이제 한 출판사하고 은행나무 출판사하고만 계속 일을 하시잖아요. 같이 일하고 내 작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것도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은행나무 입장에서 당연히 땡큐겠지만. 엄청나죠, 사실. 네. 사실 은행나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의 절반의 동력은 정유정 작가님의 책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네.
뭐 어느 작가님이나 또 역시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정유정 작가님 독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 제가 여기다 그 보시면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여기에 좀 그런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경험만큼이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독서다.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다독은 필수다. 양적 풍요를 넘어 다양한 분야를 두루두루 접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정유정 작가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왜냐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전문 분야 어느 한 분야를 공부하려면 수십 권의 이론서를 보신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뭐.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천주교 신자세요. 이게 약간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 이런 대목도 있더라고요. 종교에 대한 이제 작가님의 생각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종교는 두려움 극복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고 쭉 천주교 신자로 성장했지만 내세 따윈 그죠. 내세 따윈 믿지 않는다. 모순되게도 나는 철저한 진화론자다. 종의 교환. 신에게 의지하는 건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에 내재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다. 숙명을 거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필멸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싶어서다. 그런데도 죽는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한 깡이 있으시지만 반면 또 자기 인정이 또 있으신 거죠. 네. 그게 또 약간 정유정 작가님의 매력인 것 같고. 네. 그 약간 천주교 신자라는 배경은 종의 교환에서 제가 약간 푸는 열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꼭 이야기해 주세요. 떡밥하고 좀 이따 까먹으면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이 종교에 대한 언급은 종의 교환하고 확 이어지긴 하네요. 확실히 거기서도 종교가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맨 처음 또 첫 장면이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뭐 세례 받는 장면인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소설 문학에 대한 생각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그 정유정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53쪽 59쪽 그쯤에 나온 이야기인데 소설은 일단 재미가 있어야 한다. 나는 독자가 내 소설 안에서 온갖 정서적 경량과 만나기를 원한다. 기진맥진해서 들어 누워버릴 만큼 극단의 감정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네. 그리고 충분히 잘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극단은 이미 충분히.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정말 그 극단을 중간에 쓰고 싶지 않으시대요. 그걸 잘 쓰시는 분들이 이미 계시고 자기는 그런 작가는 아니다. 아예 딱 못 받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나는 모든 이야기 예술의 본령은 문학이라고 믿는다. 이야기가 삶에 대한 은유이자 인간을 총체적으로 규명해내는 작업이라면 인간과 삶과 세계를 한계없이 은유해낼 수 있는 장르는 문학뿐이다. 그리고 나는 문학을 한다. 영화를 향해 글을 쓰지는 않는다. 오직 독자를 향해 글을 쓴다. 이거는 이제 영화화가 워낙 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맥락에서도 좀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직 독자를 향해 글을 쓴다. 멋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 등장하는 작가들의 힘 빠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과도한 뭐랄까 집착성 막 글을 향한 투쟁이 조금 떨어지긴 하잖아요. 최근에는 좀 더 일상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다룰 때가 더 많은데 정유정 작가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고전적 의미의 소설가의 정체성이 가득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글쓰기와 소설에 대한 열도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요즘 작가님들이 그러니까 뭔가 좀 진짜 캐릭터가 다른 거죠. 네, 전혀 다른 성질의 어떤 작가님이시고 일상을 보는 관점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분이 일상 약간 되게 싫어. 극단의 경험을 위한 일상에 큰 관심이 없어 보여요. 딱 봐도. 그리고 약간 정유정 작가님의 일상은 그 복싱 1시간씩 하고 벤치프레스 1시간씩 하고 그치. 그런 일상이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퀴즈에도 소개가 됐는데 그 재정을 다 남편분이 관리하신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용돈 받아 쓴다고. 네, 그게 편하다 그러지더라고. 근데 또 용돈 받아 쓰다 보니까 가끔 좀 돈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약간 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비상금을 또 마련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약간 진짜 직진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사다가 그래? 그럼 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나
남편, 아들이 다 각자의 삶을 산다. 근데 사실 네. 되게 그런 의미에서 낯설어요. 그러니까 기존 그렇다고 막 조윤정 작가님 안티테제로 막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까지는 아닌데 되게 약간 소설에서도 뭔가 그런 경쾌함이 있어요. 그 특정 문화, 한국 문화 또는 당연히 유머가 있죠. 그래야 한다 이런 거에 막 침식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그 밖에서 생각을 하는 게 좀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각자 산다. 좋네요, 그건.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분이 또 자식 교육한다고 또 막 간섭하는 것도 상상이 안 가긴 해요. 그리고 이분이 소설을 쓰게 된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 하나 있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동생분이랑 아마도 이제 가장 아래 동생이 아니라 뭐 동생 3명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동생이겠죠. 중학교를 이제 광주에 올라와서 이제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동시대인은 아니지만 제가 그 중고등학교를 보냈던 지역이 전라남도 순천이에요. 순천고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시죠? 지금은 이제 평준화가 돼가지고 그냥 그런 학교가 돼버렸는데 저 80년대 90년대 때 순천고는 어마어마한 학교였어요. 서울대를 한 해 50명씩 보내고 연고대까지 합치면 스카이를 1년에 200명을 보내요. 그런 학교였어요. 200명이요? 네, 합쳐서. 서울대 연고대까지. 그러니까 전교 200대가 되면서 연고대 스카이를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네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중학생 물론 이제 당시에는 이제 남고였으니까 중학생 남자 자녀를 둔 부모님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겠죠. 순천고. 거기에 이제 그래서 고입 입시가 되게 빡셌어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지역에 살았는데 제가 순천고를 갈게요, 못 갈게요. 가셨어요? 못 갔으니까 이런 얘기하죠. 평택도 약간 있긴 했는데 네. 저는 그때 한국을 떠나서. 네네네. 어쨌든 순천고 되게 유명해요. 어쨌든 그 시절에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순천고는 못 갔지만 그 바로 아래 레벨의 학교에 갔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도 그렇고 순천고는 더 그렇고 전남에 있는 모든 그 내노라하는 공부 잘하는 공부쟁이들이 다 이제 유학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비슷한 거죠, 약간. 뭔 얘기하다 말았지?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광주 민주화 항쟁 그 현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중학생 나이 때이셨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하숙집에서 이제 이분이 지내셨는데 그 하숙집 주인 아저씨 아줌마가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방에 숨어있던 이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있었고 모두 마당에 평상에 앉아서 삼겹살 파티를 했대요. 힘을 내서 우리가 이제 가자. 그래서 힘을 내서. 그래서 이제 도청 앞에 가서 이제 진짜 마지막 그 당시에 막바지죠. 도청 사수하기 위한 그 도청 점거하고 아시죠? 이제 서로 막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이제 그날 했던 삼겹살 파티인데 주인 아저씨가 그 작가님 방은 문이랑 창문에 다 두꺼운 소미불로 대못을 박아놓고 못 나오게 해버렸대요. 그땐 그땐 중학생이니까. 그렇죠, 중학생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식구들과 이제 이분들은 다 도청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서운 거지. 총소리는 계속 들리지. 너무 무섭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을 잊어보고자 집어들었던 책이 켄 키지의 영화로도 사실 유명한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작품이었대요. 그걸 이제 보면서 그 자기가 보는 그 소설과 그 당시의 상황이 교차되면서 정말 이런 표현을 하시네요. 가슴 밑바닥에선 용암처럼 뜨겁고 무거운 것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창밖에 동이 터오고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죠. 총소리가 멈췄네. 그렇죠. 그 마지막 총소리가 그쳤다는 거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잖아요. 도청이 진압당했구나.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깨달은 순간 이분이 그 가슴속에서 뭔가 막 끓어오르는 것이 팍 터져가지고 막 엄청 우우셨대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젖까지 바르르 떨면서 울었다. 소설을 읽고 눈물을 흘려본 적은 있으나 그토록 오열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독자에게 가슴 터질 듯한 새벽을 선물한 소설. 그리하여 뜨겁게 오열하도록 만든 소설을 쓰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28에 보면 네. 당시에 그 광주항쟁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인터뷰하던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이 장면은 그걸 80년 광주를 못 표현하신 거냐 했더니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이건 지나가는 생각인데 네. 저는 한강 작가님도 되게 떠오르네요. 물론 한강 작가님이 아마 소년연다? 네, 네. 네, 한강 작가님 좀 더 젊으시긴 한데 나이가 한 3살, 4살 이렇게 차이 날 거예요. 아, 그래요? 70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강 작가님은. 근데 이제 한강 작가님은 이제 광주에 계시진 않았고 그때 그렇지만 이제 광주 이야기를 들었고 광주 출신이시긴 하니까 그런 얘기를 다루는 방식이 두 분이 다르긴 해도 약간 광주의 그 사건을 경험했던 작가들 이야기도 나중에 같이 묶어보거나 아니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소년이 온다. 너무 좋은 작품이어서 아, 그렇죠. 갑자기 그럼요. 생각나네요. 네. 네, 네. 지나가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소년이 온다도 너무 좋았지만 제가 그 금책밭 정말 초기에 가장 처음에 골랐던 책이 뭐였냐면 공선옥 작가님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엄청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공 작가님 죄송합니다. 초기에 해서 잊었다. 편집하지 마세요 이거. 순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어디 갔어? 없는 거야. 이거 다른 작가면 진짜 놀릴 거예요. 아니 공선옥 작가님 확실한데 공선옥 뭘까? 왜 안 나와?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예, 이 소설도 사실 굉장한 소설입니다. 네. 아 이것도 배경이 광주 민주화예요. 네. 그래서 전 이거 안 읽어봤네요. 네, 이 소설 제가 볼 때는 저는 소년행이 온다에 절대 뒤지지 않는 소설이거든요. 좀 많은 분들이 만약 5.18 관련된 뭐 이런 소설 이런 작품을 찾아보신다면 이 작품도 꼭 추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하죠. 많이 했다. 너무 많이 준비했어. 큰일 났어. 1시간 나왔어 이거. 그니까요. 자, 뭐 1부 내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1부 그래 이거랑 하라고 지금 이거 어떻게 찍을 거예요? 1부 이게 1부, 2부가 완전한 행복, 3부가 아니 그러니까 시간상 녹음 종액이 못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제 말. 종액위원. 내가 보기엔 섞었어야 됐어 이거 하면서. 그래서 제가 툭툭 종액위원 쳤는데 계속 아니야 나는. 자, 작가님 소개는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 네. 저희가 뭐 계속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쉽네요. 네, 저희가 다음 2부의 개념으로 연달아 다음 회차에서 저희가 완전한 행복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로 돌아올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